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지인 웹스터의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지인 웹스터는 미국의 아동문학가로 1876년 미국 뉴욕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출판업자였고 어머니는 톰 소여의 모험으로 유명한 마크 트웨인의 조카입니다. 대학에서 영문학과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학생 때부터 신문사의 기자활동가, 교내 문학 잡지에 단편을 기고할 만큼 작품 활동을 활발히 했습니다. 재학 시절에 창작한 단편 모음인 패티가 대학에 갔을 때가 좋은 반응을 얻는 데 성공했고 1912년 제루샤 에벗이라는 명랑한 성격의 소녀가 고아원에서 생활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일을 그린 편지체 소설 키다리 아저씨를 발표하고 유명해졌습니다. 1915년 9월 그녀의 나이 40세 때 변호사와 결혼했으나 이듬해 6월 첫 딸을 낳고 불행하게도 사망하였습니다. 작품으로는 키다리 아저씨, 패티의 대학 시절 등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8월 10일) 키다리 아저씨 귀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저는 지금 목장 연못가의 버드나무 둘째 가지 위에 앉아 있습니다. 아래엔 개구리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머리 위에서는 매미가 합창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2마리의 작은 다람쥐들이 나무 줄기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2시간째 이 가지 위에 있어요. 가지 위는 아주 편합니다. 특히 소파 방석 2장을 깔았더니 더 편하네요. 저는 불멸의 단편을 쓸 마음으로 펜과 원고지를 가지고 올라왔으나 여주인공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주인공의 언행이 제가 인도하는 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잠시 접어두고 대신 아저씨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저씨도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어 크게 기분 전환이 못 되는군요. 만약 아저씨가 지금 저 지긋지긋한 뉴욕에 머무르고 계신다면 이 아름답고 미풍이 살랑대고 햇살이 찬란한 경치를 얼마만큼이라도 보내드리고 싶군요. 일주일간 비온 뒤의 시골이란 천국 그 자체입니다. 천국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지난 여름 제가 편지에서 말한 켈로그 목사가 기억나십니까? 코너지에 있는 작고 하얀 교회의 목사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불쌍한 노인은 지난 겨울 폐렴으로 죽었어요. 저는 그 교회에 5번 가서 그 목사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분의 신학은 잘 알게 되었지요. 그분은 최초의 신념을 최후에까지 그대로 믿었어요. 47년간 한 가지 생각을 바꾸지 않고 외골수로 살아가는 사람은 희귀한 물건과 같이 장롱 속에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요. 저는 그분이 지금 천국에서 금관을 쓰고 하프를 켜고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분은 그것에 관해 굳은 신념이 있었어요. 그분 후임으로는 매우 잘난 체 하는 젊은 사람이 왔어요. 신도들은 그 중에서도 특히 커밍즈 집사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새 목사에 대해 그리 달갑지 않은 모양이에요. 교회의 신도들이 크게 분열될 것 같아요. 이곳 사람들은 종교상의 혁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는 일주일 동안 저는 다락방에 틀어박혀 독서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로 스티븐슨의 작품을 읽었지요. 흥미로운 것은 작가의 소설 속 인물보다는 작가 바로 자신이었어요. 제 생각으로는 스티븐슨은 자신을 소설의 주인공으로 하였더라도 아주 훌륭한 주인공이 되었을 거예요. 그는 부친으로부터 남겨진
유산 1만 달러를 모두 소비하여 요트 한 척을 사가지고 남해로 항해를 떠났는데 참 멋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그는 그의 모험에 대한 신조에 따라 살았어요. 만약 저도 아버지로부터 1만 달러의 유산을 상속받는다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베일리머를 생각만 해도 피가 끓어요. 저는 열대지방에 가보고 싶습니다. 세계 일주를 하고 싶어요. 언젠가 그것을 실현시키고 말겠어요. 위대한 작가나 화가나 배우나 극작가나 아니면 다른 종류의 훌륭한 사람이 되는 날에는 분명 그럴 거예요. 저는 지독한 방랑벽이 있는걸요. 단지 지도를 보는 곳으로도 우산을 들고 떠나고 싶어집니다. 저는 죽기 전에 남국의 종려나무와 사원을 볼 겁니다. 목요일 저녁 황혼 무렵 문의 층계에 앉아서 이 편지에서 무슨 소식을 찾아보려면 매우 힘드시지요. 주디는 최근 철학적 경향을 띠기 시작해 일상생활의 사소한 것을 자세히 다루는 것보다 전반적인 세계 문제를 크게 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저씨가 꼭 소식을 보내달라고 하신다면 여기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9마리의 새끼 돼지가 개천을 건너 도망쳐버렸는데 8마리만 돌아왔습니다. 남을 부당하게 비난할 필요는 없지만 다우드 가브네가 전보다 1마리 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위버시는 곡간과 사일로를 밝고 노란 호박색으로 칠했어요. 색깔이 아주 싫었는데 그분의 말로는 그 색이 변색이 잘 안 되는 것이래요. 브루원에는 금주에 손님이 왔습니다. 오하이오에서 브루어 부인의 여동생과 조카 둘이 왔습니다. 로드 아일랜드 레드 닭 1마리가 병아리를 깠는데 15개의 알 중 단지 3마리만 깠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로드 아일랜드 레드종은 아주 열등한 종자입니다. 저는 버프 오핑톤스 종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본리리그 4 코너지의 우체국에 새로운 직원이 저장 중인 자마이카 진저 에일을 조금도 남겨두지 않고 7달러어치나 된대요. 다 마셔버렸다가 발각되었어요. 아이라 해치노이는 류마티즘에 걸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노이는 벌이가 좋을 때 저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읍의 고호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오는 토요일 저녁에는 교장 관사에서 아이스크림 파티가 있는데 가족과 함께 오랍니다. 저는 우체국에서 25센트를 주고 새 모자를 샀어요. 다음 그림은 저의 제일 최근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건초를 모으러 가는 길이에요. 너무 어두워져 글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긴 알려드릴 이야기는 이미 다 써버렸으니까요. 안녕히 주무세요. 주디 올림. 금요일. 안녕하십니까? 알려드릴 소식이 있는데 무엇이라 짐작하세요? 록 윌로우 농장에 누가 오는지 아저씨는 절대로 짐작도 못할 거예요. 펜들리튼 씨한테서 샘플 부인에게 편지가 왔어요. 펜들리튼 씨는 자동차로 버크셔 구릉지방을 여행하고 있는데 너무 피로해서 조용하고 아늑한 농장에서 쉬고 싶대요. 어느 날 저녁이고 갑자기 이곳에 도착하면 휴식을 취할 방이 준비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그분은 1주일 또는 2주일 아니면 3주일 머무를 것이에요. 그분은 이곳에 오시면 얼마나 평화로운 곳인가를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당황했는지요.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 중이며 커튼도 전부 빨았어요. 저는 오늘 아침 마차를 타고 코너지에 가서 현관에 깔 유포와 홀과 뒷층계에 칠할 자주색 페인트 2통을 살 예정입니다. 내일은 창문을 닦아주기 위해서 다우드 부인이 오시기로 되어 있어요. 워낙 급한 사태인지라 우리는 돼지 새끼에 대한 의심을 덮어버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법석을 떤다고 하여 이 집이 보통 때는 깨끗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완벽할 정도로 깨끗합니다. 손이 모자라긴 하지만 샘플 부인은 주부로서는 훌륭한 분이신걸요. 아저씨, 펜들리튼 씨는 참 남자답지 못하시지요. 그분은 현관에 오늘 모습을 드러내시게 될지 아니면 오늘부터 2주일 후에 나타날 것인지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계속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분이 빨리 오시지 않으면 청소를 온통 다시 한번 해야 할지 몰라요. 아마 사이가 그르브가 끄는 긴 사륜마차를 아래에 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 혼자 몰고 갈 생각입니다. 늙은 그로브를 보신다면 저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시지 않을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안녕, 주디 올림, 추신, 끝맺는 말이 아주 멋있죠. 저는 이것을 스티븐슨의 편지에서 인용했어요. 토요일, 다시 안녕하십니까? 이 편지를 봉투에 넣기 전에 우편 배달부가 다녀가서 여기에 추가해서 씁니다. 배달부는 매일 12시에 옵니다. 농촌에 있어서 우편 배달부는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우편 배달부는 편지 배달 외에도 한 건에 5센트씩 받고 우리들의 심부름도 대신한답니다. 어제는 배달부가 저에게 구두끈과 콜드크림 한 통, 새 모자를 쓰기 전에 얼굴이 타서 콧등 껍질이 벗겨졌습니다. 청색 윈드저 타이, 그리고 검정 구두약 한 통을 사다 주어서 수고비로 10센트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주 주문하니까 특별히 싸게 해준 것입니다. 또한 배달부는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전해줍니다. 몇몇 사람이 배달로 신문을 구독하는데 배달부는 달랑달랑 걸으면서 신문을 읽은 후 신문을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소식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미일 간의 전쟁이 발발했다거나 대통령이 암살당했다거나 록펠러 씨가 존 그리어 고아원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 해도 아저씨가 편지로 알려주시는 수고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소식을 이럭저럭 듣게 되니까요. 저비 도련님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이 얼마나 깨끗한지 아십니까? 또한 우리가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신발을 닦는지 아세요? 저는 그분이 속히 도착하기를 바래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못 견디게 그리워요. 사실을 말하면 샘플 부인은 좀 단조로워요. 부인은 사념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이 그저 이야기를 술술 할 뿐이에요. 이것이 이곳 사람들의 이상한 점입니다. 이 사람들의 세계는 언덕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비우주적입니다. 제 말뜻을 아시겠죠? 이것은 마치 존 그리어 고아원과 유사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들의 사념은 사면을 둘러싼 쇠울타리로 갇혀 있었지요. 다만 그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건 그때 전 너무 어리고 바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맡은 침구들을 정리하고 아기들의 얼굴을 씻어주고 학교에 갔다 돌아와서 다시 아기들의 얼굴을 씻어주고 양말을 기워주고 프레디 퍼긴지의 바지를 기워주고 그놈은 매일같이 바지에 구멍을 냈습니다. 사이사이에 공부를 하다 보면 자야 할 시간이 됩니다. 사교적인 모임이 없다는 것을 특별히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2년이나 여자 대학에서 제잘거리며 지냈으니까 친구들이 그립습니다. 저와 얘기가 통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무척 기쁜 일일 텐데요. 아저씨, 이제 편지가 끝났습니다. 이 순간에도 특별한 일은 없으니까요. 다음번에는 더 긴 편지를 써보겠습니다. 항상 아저씨의 버신 주디 올림. 추신, 금년에는 상추가 잘 되지 않았어요.
초여름의 심한 가뭄 때문이에요. 8월 25일, 자, 아저씨, 드디어 저비도련님이 오셨어요. 우리는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저는 즐겁게 보내고 있으며 그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은 여기 온 지 열흘이 지났는데도 전혀 돌아갈 기색을 보이지 않습니다. 샘플 부인이 그분을 애지중지하는 꼴은 눈뜨고 못 볼 정도예요. 만약 그분이 어렸을 때도 그랬다면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분과 저는 측면 현관이나 때로는 나무 아래에다 작은 테이블을 놓고 식사를 합니다. 또는 비가 오거나 날씨가 찰 때에는 제일 좋은 객실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분이 식사하고 싶은 장소를 정하시면 캐리가 테이블을 들고 뒤를 따라 어정어정 걸어옵니다. 그 일이 아주 성가시거나 그녀가 접시들을 아주 먼 곳까지 날라야 할 때에는 그녀는 설탕 그릇 밑에서 $1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은 얼핏 보아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실은 아주 사귀기 좋은 타입의 남자예요. 첫인상에선 진짜 펜들리튼 집안 사람 같아 보였으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정말 순수하고 겸손하고 상냥해요. 남자가 상냥하다면 조금 우스운 표현이 되겠으나 사실이 그런걸요. 그분은 이곳 농부들에게 아주 친절해요. 그분은 농부들을 너무나 인간적으로 대해주기 때문에 그들은 금세 경계심을 풀어버려요. 농부들은 처음에는 그분을 경계해요. 그들은 그분의 옷차림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제가 보기에도 그분의 옷은 좀 놀라운 점이 있어요. 그분은 짧은 바지에 주름 잡힌 자켓을 입거나 흰 프란넬에 통이 불룩한 승마복을 입습니다. 그분이 새 옷을 입고 2층에서 내려올 때면 언제나 샘플 부인은 자랑스럽다는 듯이 그분의 주위를 이리저리 돌며 여러 각도에서 바라봅니다. 부인은 그분에게 어디 앉을 때 조심해서 앉으라고 당부하죠. 그분은 이런 것을 아주 귀찮아해요. 그분은 늘 샘플 부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줌마, 저리 가서 아줌마 일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나를 감독한다는 건 무리예요. 난 어른이니까요. 그렇게 훌륭하고 큰 키다리가 아저씨, 그분은 아저씨만큼 키다리일 거예요. 어렸을 땐 샘플 부인이 무릎에 안아서 얼굴을 씻겼다니 우스워 죽겠어요. 그녀의 무릎을 보면 더 우습죠. 그녀는 지금 무릎은 둘, 턱은 셋을 갖고 있어요. 저비도련님의 이야기로는 그녀는 예전에 날씬했고 강단이 있었으며 재빨라서 그분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었대요. 우리는 아주 많은 모험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시골을 수마일 탐험했어요. 저는 깃털로 만든 묘하게 생긴 작은 파리 낚시로 낚시질 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장총과 권총으로 사격하는 법도 배웠어요. 거기에 승마까지요. 늙은 그로브 말은 아직도 상당한 힘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 말에게 사흘 동안 귀리를 먹였어요. 그놈은 송아지 소리에 놀라서 저를 태운 채 달아날 뻔했어요. 수요일, 월요일 오후 우리는 스카이힐을 등산했어요. 이 산은 이 근처에 있는 산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으나 꼭대기에 눈도 없어요.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좀 숨이 차게 돼요. 아래쪽 경사는 숲으로 덮여 있지만 꼭대기는 바위들로 이루어진 탁 트인 황야입니다. 우리는 해질 무렵까지 거기 있으면서 불을 피워 가지고 저녁을 해 먹었어요. 음식은 저비도련님이 만들었어요. 그분은 저보다 요리 솜씨가 나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캠핑을 자주 하기 때문이래요. 그러다가 우리는 달빛으로 길을 찾아 내려왔어요. 어두운 숲속 길에서는 그분이 호주머니에서 꺼낸 회중 전등의 빛으로 걸었어요. 정말 즐거웠어요. 그분은 내려오는 동안 줄곧 웃고 농담을 했으며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그분은 제가 읽은 책은 물론 제가 읽지 못한 책도 많이 읽었더군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게 되는지 놀랐어요. 오늘 오전 우리는 꽤 먼 곳까지 산책했다가 폭풍우를 만났어요. 집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 옷은 푹 젖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분은 조금도 젖지 않았어요. 우리가 부엌에 빗물을 뚝뚝 떨구면서 들어갈 때의 모습을 본 샘플 부인의 얼굴 표정은 정말 볼만했어요. 오, 저비도련님, 주디아 씨, 몽땅 젖었군요. 아이고, 이걸 어쩌지? 그 좋은 새 코트를 완전히 버렸군요. 샘플 부인은 참으로 우스운 여자예요. 우리는 10살 난 애들이고 그녀는 속이 상한 어머니 같습니다. 저는 당분간 차 마실 때 잼도 못 얻어 먹을까봐 걱정했어요. 토요일, 이 편지는 꽤 오래전에 시작했었는데 도무지 끝낼 짬이 없군요. 이것은 스티븐슨의 글인데 멋지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세상은 많은 것으로 가득 찼으니 우리는 누구나 왕들처럼 행복할 걸세. 이 말은 사실입니다. 세상은 행복으로 풍만합니다. 다가오는 행복을 붙잡을 마음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향유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비결은 유순하게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시골에는 재미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땅이나 걸을 수 있으며 모든 곳의 경치를 볼 수 있으며 어떤 개울에서든지 발을 담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땅을 제가 소유한 것과 똑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내지 않고요. 지금은 일요일 밤 11시경입니다. 제가 초저녁 잠을 자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녁 때 커피를 마셔서 숙면은 이미 글렀는걸요. 오늘 아침 샘플 부인이 펜들리튼 씨에게 아주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에 11시까지 도착하려면 집에서 10시 15분에는 떠나야 해요. 알겠어요, 아줌마. 마차나 준비해요. 그때까지 옷을 다 못 갈아입는다면 기다리지 말고 가는 것이 좋겠어요. 하고 저비도련님이 말했습니다. 기다리겠어요. 좋을 대로 해요. 하여간 말을 너무 오래 세워둔다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샘플 부인이 옷을 갈아입는 동안 저비도련님은 캐리에게 도시락을 준비하라고 이르고 저에게는 야외복으로 갈아입으라고 했어요. 우리는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 낚시를 하러 갔어요. 우리가 늦게 돌아와서 집안이 온통 소란이었어요. 왜냐하면 록윌로우 농장에서는 일요일 정차는 항상 2시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러나 저비도련님은 7시에 정찬을 차리라고 분부했어요. 그분은 자기가 편한 대로 식사를 준비시키죠. 마치 식당에서처럼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캐리와 아마 사이가 마차 드라이브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시중 드는 사람 없이 마차 드라이브 하는 것은 적합치 못하기 때문에 가지 않는 편이 더 좋다고 말했어요. 그분은 직접 저를 태워주기 위해 말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저씨는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불쌍히도 샘플 부인은 주일날 낚시질 가는 사람은 나중에 불지옥으로 떨어진다고 믿고 있어요. 샘플 부인은 저비도련님이 어리고 힘이 없어 자신의 의지대로 교육할 수 있었을 때 그분을 더 잘 가르치지 못한 것이 무척이나 후회스러운 모양이에요. 더욱이 그녀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을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여 아쉬워했어요. 하여간 우리는 물고기를 낚아 그분은 작은 고기 4마리를 잡았어요. 그것을 모닥불에 구워 점심을 대신했어요. 고기들은 고정시켜 놓은 막대기에서 자꾸 불 속으로 떨어져 좀 탔지만 우리는 그대로 먹었어요. 우리는 4시에 집으로 돌아왔다가 5시에 마차 드라이브를 하고 7시에 저녁을 먹었습니다. 10시에야 겨우 제 침실로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아저씨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좀 졸려오는군요. 안녕히 주무세요. 여기에 제가 잡은 고기를 그렸습니다. 이봐요, 키다리 선장. 닻을 내려 밧줄을 묶어. 어허, 어기어차, 럼주 한 병. 제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 아세요? 요 이틀 동안 저와 저비도련님은 항해와 해적에 관한 대화를 많이 나누었어요. 보물섬은 재미있지 않아요? 아저씨는 이 책을 읽어보셨어요? 아저씨가 읽어보지 못했다면 아저씨가 어렸을 때 이 책이 출판되지 않았나요? 스티븐슨이 이 연재소설의 인쇄로 받은 돈은 겨우 30파운드였대요. 위대한 작가가 된다고 수입이 좋은 건 아닌가 봐요. 선생이 되는 것이 낫겠어요. 제 편지를 스티븐슨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 죄송해요. 현재 저는 스티븐슨에 푹 빠져 있습니다. 록 윌로우 서재엔 그의 책들이 가득합니다. 저는 이 편지를 2주일째 쓰고 있어 이제 끝내도 될 정도로 충분히 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세히 쓰지 않는다는 말은 하시지 않겠죠. 아저씨도 여기 오셨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모두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요. 전 제가 따로 알고 있는 두 분이 서로 친하게 되었으면 해요. 저는 펜들리튼 씨한테 뉴욕에 계시는 아저씨를 아시느냐고 묻고 싶었어요. 저는 그분이 아저씨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 분께서는 모두 상류 사교계에 나가실 것이고 두 분 다 개혁 같은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요. 하지만 아저씨의 진짜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아저씨의 이름을 모른다니 세상에서 이 이상 더 바보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리페트 원장님은 아저씨가 괴팍하다고 경고했었는데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저씨를 사랑하는 주디 올림. 추신. 이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까 스티븐슨 이야기로만 가득한 건 아니군요. 한두 군데에는 저비도련님에 대한 얘기도 조금 있군요. 9월 10일. 사랑하는 아저씨께 그분이 가셨어요. 이곳 사람들은 그분이 떠난 것에 아쉬움을 느껴요. 누구든지 장소나 생활 방식에 익숙해 있다가 갑자기 그것들과 떨어지게 되면 심한 허탈감에 빠지거나 쓰라린 기분을 느끼게 되는 법이지요. 샘플 부인과의 대화는 간이 맞지 않는 맛없는 요리와 같습니다. 개강이 2주일 후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다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번 여름방학에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6편의 단편과 7편의 시를 썼어요. 제가 잡지사에 보낸 작품들은 모두 정중한 답장과 함께 신속하게 되돌려졌습니다. 그러나 실망에 빠지진 않아요. 그것은 좋은 경험이 되었으니까요. 저비도련님도 그것들을 읽었어요. 그분이 우편물을 받았으므로 감출도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제 작품들이 아주 엉터리라고 말했어요. 어느 작품에서도 저의 의도가 조금도 드러나지 않았다는 평입니다. 저비도련님은 진실에 대해서는 예의를 차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일 마지막 작품, 대학 생활을 소재로 간단히 스케치한 것은 조금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직접 타이프를 쳐주어 저는 잡지사에 보냈습니다. 그런 후에 2주일이 지났는데도 돌려보내주지 않는 것을 보니
그 작품을 검토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정말 멋진 하늘이에요. 아주 묘한 오렌지색의 빛이 모든 것을 물들이고 있어요. 폭풍우가 닥칠 거예요. 바로 이때 주먹만한 빗방울들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덧문들을 후려쳤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창문을 닫고 캐리는 빈 우유통을 하나름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 비가 새는 곳에 놓았습니다. 저는 다시 펜을 들고 편지를 쓰려고 하다가 가수원의 나무 밑에 방석, 깔개, 모자, 매듀 아놀드의 시집을 놓고 온 일이 생각나서 재빨리 달려가 그것들을 가져왔지만 이미 흠뻑 젖어 있었어요. 시집 표지의 빨간색이 속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도보 해협은 앞으로 분홍색 파도로 씻기게 될 것입니다. 시골에서의 폭풍우란 번잡스러운 것입니다. 밖에 내놓았다가 젖어서 못 쓰게 될 많은 물건들에 대해 항상 신경을 써야 합니다. 목요일, 아저씨, 무슨 일이겠어요? 우체부가 지금 막 2통의 편지를 가져다 주었어요. 첫째 편지, 잡지사에서 제 소설이 채택되었습니다. $50를 동봉했어요. 이젠 저도 작가입니다. 둘째 편지, 대학 당국이 기숙사비와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장학금을 저에게 준다는 통지입니다. 이 장학금은 전반적으로 교과 성적이 우수하며 특히 영어 작문에 뛰어난 학생에게 주는 것으로 한 졸업생의 기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장학금을 받게 되다니요. 록윌로우 농장으로 떠나기 전에 신청했었지만 1학년 때 수학과 라틴어 성적이 나빠 장학금을 타게 되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른 성적들이 이 약점을 벌충한 모양이죠. 아저씨, 정말 기뻐요. 왜냐하면 이제 아저씨에게 큰 부담을 끼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젠 매달 용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시 제 작품이 팔리거나 가정교사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용돈을 벌 수 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시작하고 싶어 견딜 수 없습니다. 아저씨의 영원한 벗, 제루샤 에버트 올림. 대학 2학년생이 경기에서 이겼을 때의 저자. 각 신문 잡지 판매소에서 판매 중. 가격 10센트. 9월 26일. 친애하는 기다리 아저씨께 다시 대학에 돌아왔습니다. 이젠 저도 상급생입니다. 우리 공부방은 먼저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큰 창문이 2이나 있는 데다 남향이랍니다. 훌륭한 가구들까지 있어요. 줄리아는 많은 용돈을 가지고 이틀 전에 와서 방을 꾸미는데 열심입니다. 우리는 벽지도 새로 바르고 동양식 용단을 깔고 마호가니 걸상도 구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만족해하던 7만 매끈한 가짜가 아닌 진짜 마호가니 의자입니다. 새 방은 아주 호화로우나 저와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느낌입니다. 제가 잘못하여 잉크를 엎지르지 않을까 하고 늘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와보니 아저씨 편지가 와 있더군요. 실례했습니다. 아저씨 비서의 편지 말입니다. 아저씨, 왜 제가 장학금을 받지 말아야 하는지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저씨가 반대하는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제가 이미 장학금을 수락했으므로 아저씨가 반대하신다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의지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좀 건방지게 들리겠지만 본인은 아닙니다. 아저씨가 저를 교육시키려고 결정했을 때 제 교육을 끝맺어 주고 싶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졸업장을 받는 형식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려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잠시만 제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장학금을 받더라도 아저씨가 제 교육비 전부를 지불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제 교육 전부를 아저씨에게 빚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빚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아저씨는 제가 빚을 갚는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저로서는 가능하면 그걸 갚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장학금 덕분으로 빚 갚는 일이 훨씬 쉬워졌어요. 제 빚을 다 갚으려면 제 나머지 인생을 전부 소비해야 할 텐데 이제 나머지 인생의 반만을 소비해도 충분하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언짢게 생각하시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용돈은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줄리아처럼 가구도 사고 하려면 용돈이 필요합니다. 줄리아가 덜 사치스럽거나 아니면 저하고 같은 방을 쓰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이것은 편지다운 편지가 아니군요. 저는 많은 얘기를 하려고 했으나 4개의 창문 커튼과 3개의 문 커튼에 술을 달고 엉터리 바느질을 보시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책상 위에 녹기구들을 치약으로 닦아내고 매우 힘든 일입니다. 사진틀을 걸었던 철사줄을 손톱깎이로 자르고 4개의 상자 속에 든 책을 꺼내 정돈하고 2개의 트렁크에 들었던 옷을 챙기고 제루샤 에버트가 2 트렁크 가득히 옷을 갖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 사이에는 근 50명의 친한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개학날은 정말 즐거운 날입니다. 아저씨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아저씨의 병아리가 혼자 힘으로 모이를 찾는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그녀는 아주 기운찬 작은 암탉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아주 또렷하게 꼿꼿하고 울 줄도 알며 아름다운 깃털도 많이 가진 작은 암탉으로요. 다 아저씨 덕분이죠. 애정을 다하여 주디 올림. 9월 30일 친애하는 아저씨께. 아저씨는 아직도 그 장학금 얘기를 하십니까? 아저씨처럼 그렇게 고집세고 완고하고 비이성적이고 불독같이 끈질기고 남의 처지를 몰라주는 사람은 세상에서 처음 봐요. 아저씨는 저더러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신세를 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죠.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아저씨는 어떻죠? 아저씨보다 더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저는 거리에서 아저씨를 만난다 할지라도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아저씨가 괴팍하지 않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이 귀여운 주디에게 유쾌하고 기운을 돋구어주는 아버지다운 편지를 보내주었다면, 또한 가끔 여기 오셔서 주디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무척 착한 아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나이 드신 아저씨에게 건방진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효녀처럼 아저씨의 어떤 뜻에도 복종했을 거예요. 주디는 효녀처럼 되려고 한답니다. 정말 아저씨를 모르겠어요. 스미드 씨, 당신은 유리로 만든 집 속에서 사십니다. 그리고 이번 일은 신세를 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상과 같은 거예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진 거예요. 만약 영어 작문에 뛰어난 학생이 없었으면 위원회는 그 장학금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대요. 또한 그러나 남자를 대상으로 논쟁을 벌인다고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스미드 씨, 당신은 논리의 감각이 결여된 사람들에 속합니다. 남자를 설득하는 방법은 단 2가지가 있습니다. 잘 달래든가 이쪽에서 토라지든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소원을 이루려고 남자를 달래는 것을 경멸합니다. 그러니 토라지는 방법밖에 없군요. 아저씨, 저는 장학금을 포기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만약 아저씨가 더 이상 그것에 관해 언급하신다면 매달 보내는 용돈도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머리 나쁜 신입생이나 개인 지도하여
신경쇠약에나 걸릴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최후의 통첩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저씨가 걱정하시는 일이 제가 이 장학금을 받게 됨으로써 다른 학생의 교육 기회가 상실된다는 것이라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저에게 줄 돈을 존 그리어 고아원에 다른 소녀를 교육시키는 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저씨, 다만 얼마든지 새 소녀를 뽑아 교육을 시키되 제발 저보다 더 좋아하지는 마세요. 아저씨의 비서가 편지에서 말한 제안들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비서가 언짢아 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기분 나쁘게 여겨도 어쩔 수 없어요. 비서는 때를 쓰는 아이 같아요. 이제까지는 제가 그의 변덕에 순순히 끌려갔지만 이번에는 저도 굽히지 않을 참이에요. 영원히 결심한 제루샤 에버트 올림. 11월 9일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오늘은 구두약 한 통과 칼라 몇 개, 그리고 새 블라우스 감과 보라색 크림 한 통, 그리고 캐스틸 비누 한 개를 모두 절실히 필요한 것들이에요. 사기 위해 시내로 갔습니다. 이젠 이것들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차비를 내려고 지갑을 찾다가 그것을 다른 코트에 넣어둔 것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내려서 다음 차를 타고 갔다 왔기 때문에 체육 시간에 지각을 해버렸습니다. 건망증에 걸린 사람이 2개의 코트를 가진다는 것은 난처한 일이겠죠. 줄리아 펜들리튼이 크리스마스 때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어요. 스미드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 그리어 고아원 출신의 제루샤 에버트가 부잣집 식탁에 앉는다는 것이 좀 어색하지 않을까요? 저는 줄리아가 저를 초청한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요새 그 애는 상당히 저와 가까워지려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더 가고 싶은 곳은 셀리의 집입니다. 그러나 줄리아가 먼저 초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 방학에 어디를 간다면 그것은 워스터가 아니라 뉴욕이 될 것 같아요. 저는 펜들리튼 일가를 한꺼번에 만나게 된다는 것이 두려워요. 그리고 저는 새 옷도 여러 벌 장만해야 하고요. 그래서 아저씨, 제가 오히려 대학 기숙사에서 조용히 남아있으라고 아저씨가 편지해 주신다면 언제나 그렇듯이 상냥하고 유순하게 복종하겠습니다. 저는 여가에 토마스 헉슬리의 생애와 편지를 읽고 있어요. 이따금 가벼운 기분으로 읽을 수 있는 재미있는 책입니다. 시조새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것은 새입니다. 그리고 스테레오 그나투스는 무엇인지 아세요? 저도 명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것은 유인원과 인류 사이에 있었다고 가상하는 동물의 한 종류라고 생각해요. 마치 이빨을 가진 새나 날개가 달린 도마뱀 같은 것 말이에요. 하지만 둘 다 아니에요. 지금 막 책을 찾아보니 그것은 중생대에 살았던 포유류예요. 저는 이번 학기의 선택 과목으로 경제학을 신청했습니다. 매우 계몽적인 학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끝낸 뒤에 자성과 사회개혁을 공부하려 합니다. 그것까지 공부하면 이사님, 고아원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겠지요. 제가 참정권을 갖는다면 훌륭한 유권자가 되리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저는 지난주에 21살이 되었어요. 저와 같이 정직하고 학식 있고 양심적이고 총명한 시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다니 이 나라는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항상 아저씨의 벗인 주디 올림. 12월 7일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줄리안의 집 방문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 인사드립니다. 아무 말 없으신 것은 승낙의 의미겠지요. 요사이 우리는 사교의 회오리 속에 휘말려 있어요. 지난주에
창립기념 무도회가 열렸는데 우리는 올해 처음으로 이 무도회에 참석할 수 있었어요. 상급반 학생만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초청한 사람은 지미 맥브라이드였고 셀리는 오빠의 프린스턴 대학 친구로 지난 여름 셀린의 캠프에서 지낸 남자를 빨간 머리의 멋쟁이 청년이에요. 초청하고 줄리아는 뉴욕에서 한 남자를 초청했는데 줄리아가 초청한 남자는 사교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으나 그렇게 대단한 편은 아니며 데라 메이터 치체스터 집안과 친척 관계가 된대요. 이렇게 말하면 아저씨께서는 좀 아실만 하세요? 저는 도대체 뭐가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우리 손님들은 금요일 오후 4학년생 회장에서 열린 티파티에 참석하기에 알맞은 시간에 왔어요. 티파티가 끝나자 모두들 저녁을 먹으러 호텔로 급히 갔지요. 호텔은 당구대 위에서 열을 지어 잘 정도로 초만원이었어요. 지미 맥브라이드는 다음번에 이 대학의 사교 모임에 오게 될 경우에는 교정에다 에디론덱스 텐트를 치겠다고 말합니다. 7시 반에 그들은 총장이 베푸는 환영회와 무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대학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대학의 파티는 일찍 시작해요. 우리는 미리 남자들의 이름을 알아두고 춤이 끝날 때마다 남자 파트너를 그들의 이름을 대표하는 첫 글자로 표시된 곳에 모이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여자 파트너가 그들을 용이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미 맥브라이드는 춤 요청을 받을 때까지 M자로 표시된 곳에서 꼭 기다려야 했습니다. 적어도 그는 참고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데 자꾸 돌아다니면서 R자나 S자 또는 다른 글자의 그룹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손쉽게 다룰 수 있는 손님은 아니었어요. 저하고 3번밖에 춤을 추지 못했다고 불평을 하더군요. 그는 모르는 여자와 춤을 추게 되면 수줍어진대요. 다음 날 오전에는 합창단의 공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행사를 위해 새로 작곡한 재미있는 노랫말을 누가 지었는지 아세요? 바로 저예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아저씨의 작은 고아는 점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고 있어요. 하여간 우리 여학생들은 이틀 동안 아주 재미있게 지냈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어떤 남자들은 1,000명의 여학생과 만난다는 것에 대해 몹시 불안해했으나 금세 익숙해졌어요. 우리가 초대한 2 프린스턴 대학생들도 재미있게 지냈어요. 적어도 그렇다고 그들은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내년 봄에 있을 그들의 무도회에 우리를 초청했어요. 우리는 승낙했어요. 아저씨, 그러니까 반대하지 마세요. 줄리아와 셀리, 그리고 저도 모두 새 옷을 장만했습니다. 그 옷 얘기를 들으시겠습니까? 줄리아의 옷은 크림빛 세턴에 금실로 술을 놓은 것인데 그 애는 가슴에 자주색 난초를 달았어요. 이 옷은 마치 꿈처럼 아름다운 옷으로 파리에서 주문했다던데 $100만 들었대요. 셀리의 옷은 페르시아 수로 장식된 연한 하늘색인데 그 애의 빨간 머리와 잘 어울렸어요. 이 옷은 $100만 아니었지만 줄리아의 옷에 비해 손색이 없었어요. 제 옷은 연분홍색 크레프 대상의 자색 레이스와 장밋빛 세턴으로 장식한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지미 맥브라이드가 보내준 진홍색 장미를 달았어요. 셀리가 미리 그에게 어떤 빛깔의 꽃이 어울릴지 지시해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 셋은 모두 옷에 어울리게 쉬퐁 스카프를 두르고 새틴 무도화와 명주 양말을 신었어요. 이렇게 많은 여자 장신구의 종류에 대해 아저씨는 분명히 놀라셨을 거예요. 아저씨, 남자들한테는 쉬퐁이니 베네치아 레이스니 수예니 크로셰 뜨개질이니 하는 말들이
아주 무의미하게 들릴 것을 생각해 보면 남자들의 생활이란 얼마나 따분할까 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군요. 반면에 여자는 아기나 남편에 관심이 있든 시나 미생물 아니면 하인이나 평행사변형이나 정원이나 플로토나 브릿지에 관심이 있어도 본질적인 관심의 대상은 늘 옷입니다. 이 인간 공통의 감정 때문에 전 세계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다시 계속하겠어요. 제가 최근에 발견한 비밀을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가 허영심으로 가득 찬 여자라고 생각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겠어요? 그러면 들어보세요. 저는 예뻐요. 저는 정말 예쁩니다. 제 방에 거울을 셋이나 걸어놓고도 제가 예쁜 것을 깨닫지 못했다니 저도 상당히 멍청한가 봐요. 한 친구로부터. 추신. 이것은 소설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사악한 익명의 편지예요. 12월 20. 친애하는 기다리 아저씨께.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저는 2시간의 수업을 마친 후 트렁크 1개와 옷가방 1개를 꾸려서 4시 기차를 타야 하거든요. 그러나 보내주신 크리스마스 선물이 저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를 알려드리지 않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모피 외투와 목걸이, 리버티 스카프, 장갑, 손수건, 책, 지갑 등 보내주신 것 어느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아저씨예요. 그러나 아저씨, 저를 이렇게 허영에 들뜨게 해서는 안 되실 텐데요. 저도 인간입니다. 더구나 나이 어린 소녀고요. 아저씨가 이렇게 경박한 세속적인 것으로 저를 탈선시키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탐구적인 생활에 제 마음을 굳세게 묶어둘 수 있겠어요. 이제 종그리어 고아원의 어느 이사님이 크리스마스 트리와 일요일에 아이스크림을 주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분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그분이 베푸는 선행으로 그분을 알 수 있어요. 아저씨는 그렇게 많은 선행을 하셨으니 큰 축복이 있을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아주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세요. 항상 아저씨의 버신 주디 올림. 추신. 저는 답례로 작은 기념품을 보냅니다. 아저씨는 주디를 알았다면 그녀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세요?